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비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 퀀텀 커뮤니케이션. 바로 양자 통신이 되겠습니다. 자, 양자 통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양자죠, 양자. 바로 1900년에 막스 플랑크가 먼저 양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견한 공로로 1918년에 노벨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아인슈타인이 이 플랑크의 상수를 받아가지고 점점 이 양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기 시작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요 당시만 해도 빛은 파동이다. 모든 과학자들이 빛은 파동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빛은 입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입자의 특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보는 빛은 사실은 에너지의 양이 정해진 빛 알갱이의 소나기처럼 내리는 것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이제 광전 효과죠.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비비탄이 있으면 비비탄이 날아와서 우리가 맞을 때 비비탄 하나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빛도 입자처럼 빛 알갱이가 있는데, 그 빛 알갱이가 특정한 에너지,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쏟아지는 소나기라는 거죠. 이 광전 효과가 뭐냐? 금속 방막에다가 빛을 쏴. 근데 이게 만약에 빛이 파동이야. 파동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건전지를 하나 낀 후레쉬보다 5개 낀 후레쉬, 아니면 10개 낀 후레쉬를 금속 방막에다 비쳤을 때 전자가 튀어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플랑크의 해석에 의해서 플랑크 상수와 주파수의 곱으로 빛의 에너지, 빛 입자의 에너지가 정해지는데,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주파수를 높였을 때 전자가 튀어나올 거란 얘기지. 왜냐면 주파수를 높였을 때 빛 알갱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금속 방막에다가 아무리 센 빛을 쏴도 전자가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빛의 주파수를 높였을 때, 즉 빨간색 빛이 아니라 파란색 빛, 그보다 높은 주파수 빛 뭐 있어요? 자외선, 엑스레이, 이런 빛을 쐈을 때만 전자가 튀어나오다라는 얘기죠. 빛의 세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양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빛이 입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광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양자 역학이 본격적으로 이 과학, 현대 물리학의 세계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는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과 숙적이 될 보어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느냐,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던 때였는데, 보어가 찾아낸 게 뭐예요? 어떤 특정 상태에서만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져서 존재를 하고 전자가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국지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요런 입자의 세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보어 모형을 만들었죠. 아무튼 요게 이제 양자 역학입니다. 입자, 원자보다 그 작은 공간의 그 미시적인 세계, 우리가 절대 측정하기 불가능한, 확률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양자 역학이고, 그 양자의 에너지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뭐게 있습니까? 뭐 전자라든가 아니면 빛 에너지, 광자, 이런 것들의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양자 역학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이 다 양자예요. 온 우주가 다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재작년 10월에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시카모, 요 전체가 양자 컴퓨터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구글에서 쓰는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극초온에서 거의 막 엄청 차가워요. 엄청 차가워. 마이너스 273도에 가깝게 만든 냉동고에서만 초전도체 특성이 나와요. 물질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초전도체 특성을 만들기 위한 냉장고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양자 컴퓨터는 요 안에 조그맣게 있어요. 요게 양자 컴퓨터. 바로 요게 시카모어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봤습니다.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가 1.5mm인데 대충 한 0.몇 밀리미터 정도 사이즈란 얘기예요. 0.몇 밀리미터. 우리 지금 CPU에 쓰고 있는 비트 스위치보다 훨씬 커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생겼느냐? 양자 상태랑 유사하게 전기 회로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0과 1의 비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호, 1의 신호, 0의 신호, 요거를 이용해서 켜졌다 꺼졌다, 요거를 이용하는 게 비트인데, 양자 컴퓨터는 아예 달라요. 에너지 레벨, 뭐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중첩 상태를 만들어주는 어떤 양자 역학적 특징을 이용을 한 정보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예 접근이 다릅니다. 아예 접근이 달라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대표적인 예가 보안 기술이죠. 보안 기술. 보안 기술이 뭐가 있어요? RSA 기술 있죠. RSA 보안. 우리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우리 돈이 거래되는 거. 그런 기술에서 필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란 말이죠. 네트워크 보안. 근데 그 보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디지털 컴퓨터로는 해석하기 힘들, 1000만 년이 걸려도 해석하기 힘든 형태의 암호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로 RSA인데 그 암호화되어 있는 거를 양자 컴퓨터를 쓰면은 훨씬 더 빨리 계산해서 해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보안 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양자 통신. 얘가 창이면 얘는 방패.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보안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를 알아야 양자 통신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가 요즘은 다 이제 디지털 통신을 이용합니다. 디지털 통신, 디지털 네트워크 0과 1의 전기신호 말 그대로 스위치죠. 트랜지스터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CPU 안에만 보면 수천만 개의 스위치들로 연결돼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그냥 신호를 보내는 거야. 네트워크로 시간차로 0 보내고 1 보내고 1 보내고 0 보내고 1 보내고 0 보내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받아. 컴퓨터에서 받아. 아니면 전화기에서 받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 신호가 1은 전기가 들어오는 거잖아. 0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걸 이용을 해갖고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이걸 이용을 해갖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통신 시대가 열렸는데 뭔가 도청을 하든가 빼내든가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들이겠습니까? 바로 해커들입니다. 해커들. 자, 해커들이 등장을 하면서 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 바로 암호학. 크립토그래피죠. 크립토그래피. 암호학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앨리스랑 밥이 이제 디지털로 통신하는 주체들이고 그거를 방해하는 친구들, 그거를 도청하는 애들, 이브가 이제 도청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브한테 해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암호학입니다. 암호학. 오늘은 기본적인 원리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그냥 주고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지를 줘. 철수야 할 때 철수야에다가 자물쇠를 걸어놔. 철수만 알 수 있는 그 비밀번호로 자물쇠를 걸어놔서 철수야라는 쪽지를 철수한테 던져. 그러면 그 사이에 이브가 뭐야 이러고 딱 받았는데 얘는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죠. 에잇 이러고 못 봐. 근데 철수는 비밀번호가 알기 때문에 영이랑 철수랑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같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로 자물쇠를 풀어가지고 철수야라 그랬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비밀키죠. 비밀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비밀키를 우편으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영이랑 얘기를 했지만 운이 좋아서 내가 어느 날은 박찬호랑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얘기할 때마다 우편으로 비밀키를 보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키를 우편이 아니라 그냥 네트워크상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크립토그래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 제안한 사람이 DP랑 헬만이라는 분들입니다. 1976년에 DP랑 헬만이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상에서 이 암호키를 둘이서 해킹당하지 않고 공유를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제시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버튼 장치가 있어. 이 버튼 장치의 특징은 철수가 이 중에 하나만 클릭할 것이고 영희가 이 중에 하나만 클릭할 것인데 버튼을 어떤 걸 누르냐에 따라서 버튼 두 개를 눌렀을 때 비밀번호가 나오는 장치야. 그래서 철수는 내가 1번을 누를 수 있어. 철수는 1번을 누를 수 있고 영희는 12번을 누를 수 있으면 1번, 12번을 눌렀을 때 어떤 비밀번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해커가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중간에 이걸 가로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희가 이 버튼 1번을 누른 거랑 아예 안 누른 거 두 개를 철수한테 보내. 그 다음에 철수가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에 자기 거는 12번이잖아. 12번을 눌러. 그러면은 1번, 12번 누른 얘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안 누른 거는 철수가 다시 12번을 누르고 얘한테 줘. 그럼 얘가 다시 또 여기 12번 누른 거 받은 거에 1번을 눌러서 똑같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겠죠. 똑같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둘이서 이제 보안 통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커가 이 장치를 중간에 빼돌렸어. 빼돌려도 방법이 없어. 해커는 얘가 무슨 번호를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번호 아무거나 누르면 다른 비밀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커는 둘이 갖고 있는 보안키를 해킹할 수가 없어요.
네, 디피-헬만이 비밀키를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기술을 제안한 게 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그래서 너무 간단했던 거야. 해커가 이제 네트워크를 중간에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해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영희가 똑같이 이제 비밀번호 생성기를 철수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해커가 이걸 도중에 가져가. 그래서 자기 거를 눌러서 얘한테 다시 보내줘.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이제 보안통신이 되죠. 근데 얘는 모르니까 그 철수한테 온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통신을 하고 얘는 얘한테서 받은 원문을 가지고 다시 비밀번호 생성기를 지 거랑 같이 해서 보내. 영이랑 철수가 둘이 통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간에서 계속 보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통화 내역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은 확실했는데 중간에서 네트워크를 얘가 탈취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RSA입니다. 아예 해커가 해석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해커가 탈취해도 알아들을 수 없게 하자. 요 목적으로 나온 게 RSA예요. RSA. 딱 봐도 엄청나게 어려운 전문 용어들의 약자 같지 않습니까? 리얼타임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약자 아니죠. 만든 과학자들의 이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열쇠집에서 엄청 어렵게 해커들은 절대 풀 수 없는 열쇠를 만들어서 둘이 받아가지고 그거로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그래서 엄청 어려운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소인수 분해 수학이에요. 수학. 소수의 곱을 가지고 열쇠를 만드는 건데 이 소수의 곱을 곱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곱해져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어떤 소수의 곱인지 알아내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해커들이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소수의 곱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렵겠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RSA 2048일 거예요. 2048. 이게 뭐냐? 디지털 신호로 치면은 디지털 신호에 010101001111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 보안키의 자릿수가 디지털 신호의 자릿수가 2에 2048승이란 얘기예요. 10진수잖아요. 10진수로 치면 대충 한 600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600짜리 이상의 길이를 갖고 있는 소수의 곱을 암호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하게 뭐가 있겠어요? 이 600몇십 자릿수 안에 있는 소수들을 다 대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슈퍼컴퓨터로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자, 슈퍼컴퓨터도 100년 걸릴 계산 100초면 끝! 양자 컴퓨터의 살건 미국, 중국, 유럽.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양자 컴퓨터는 RSA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쇼입니다. 네, 피터 쇼. 1994년에 RSA를 무력화하려면 뭐겠어요? 결국엔 소수의 곱을 보고 거기에서 소수를 빼낼 수 있는 그런 기술만, 수학적인 기법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처럼 그냥 막 대입하면은 힘드니까 뭔가 이제 알고리즘이 있을 것이다. 그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컴퓨터는 힘들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적당한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우리가 그 소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그 숫자에서 소수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발견한 게 바로 쇼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00년 거리를 계산 양자 컴퓨터로 하면 소수를 밝혀내는데 수십 초, 100초면 끝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야. 이 양자 비트. 양자 비트가 뭐냐? 이게 바로 큐비트입니다. 네, 교수님 중간고사는 몇 문제인가요? 우리는 큰일이 났죠.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려면 좀 더 걸리긴 하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기술이 발전해서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발전할 거라는 거. 그때 되면 이제 이런 인터넷 뱅킹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돈이 내 돈이 되고 내 돈도 내 돈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디지털 보안으로는 안 돼. 그냥 수학적인 보안 방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의 보안을 뚫을 양자 컴퓨터라는 창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또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양자 보안 통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양자 보안 통신. 그걸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느냐? 양자 보안 통신, 양자 컴퓨터가 2019년에 이제서야 좀 뭔가 빛을 드러내고 쇼 알고리즘도 1994년에 나왔으니까 뭐 빨라봤자 21세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양자 보안 통신의 개념은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양자 보안 통신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위즈너 베넷입니다. 1960년대예요. 1960년대.
1960년대에 위즈너가 이거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보안통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양자역학 중에서도 뭐냐? 광자는 진동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평광 선글라스 아시죠? 진동 방향을 이용을 해서 우리 디스플레이도 평광판 이용하잖아요. 평광판. 광자의 평광 방향을 이용할 겁니다. 광자를 이용을 해서 수학적으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전 이제 디지털 신호 01, 01, 001, 001 이 신호를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뒤틀어 갖고 소수의 곱이라든가 그거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보안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광통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자의 상태인 광자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데 이 광자의 통신을 암호화를 할 수 있으면 물리학적으로 암호화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해킹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위즈너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위즈너가 60년대 제시를 해서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못 들어 이거 아무리 대단한 수학자가 해킹을 해도 못 들어 너무 신나갖고 논문을 막 써갖고 IEEE 통신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장 유명한 저널 중 하나입니다. IEEE의 양자 보안 통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출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IEEE에서 난리가 났겠죠. 와 이거 천재 아니야? 이랬겠죠. 근데 1960년대에 이 당시에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개념도 거의 없던 시절이라 양자 통신을 논문을 냈더니 IEE에서 뭔 소리야? 거절했어요. 그래서 위즈너가 베넷이랑 학부 때 동기였거든요. 친구였거든요. 학부생 때. 근데 이제 위즈너는 콜롬비아 대학으로 이제 대학원을 갔고 베넷은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하버드로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둘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얘네 집에 놀러 와가지고 야 내가 진짜 기발한 거 개발했는데 IEE에서 떨어졌어. 얘네들이 몰라봐. 그러면서 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서 얘한테 막 떠들어.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보안 기술 전문가인 브라자드한테 찾아갑니다. 양자 암호 통신 만들어 봅시다. 이래가지고 브라자드가 처음엔 뜬금없었는데 얘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둘이서 정말로 양자 보안 통신의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바로 BB8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바로 양자 암호 통신.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기술이 대부분 이걸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미 다 아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 또다시 앨리스와 박, 영희와 철수가 나옵니다. 아까처럼 수학을 쓰지 않아요. 애초에 신호를 보내는 광자를 씁니다. 무슨 광자를 쓰느냐? 보세요. 자, 평광판이 플러스로 생긴 평광판이 있고 X로 생긴 평광판이 있으면 플러스로 생긴 평광판에 자 가로로 횡축 평광을 하는 걸 0이라 그러고 수직으로 평광된 빛을 1이라 그러고 대각선이 이쪽 방향 대각선은 0 반대쪽 방향 대각선은 1이라고 해요. 빛은 평광이 있죠. 그래서 이 평광을 이용을 해서 평광판에 통과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정보 1100010011010을 밥한테 광자로 보낼 수 있죠. 평광된 빛을 요거에 맞춰서 보낼 수 있죠. 그러면 밥이 얘를 평광판에 통과를 시켜. 그 평광판은 아무거나 임이야. 랜덤의 평광판에 통과시켜. 오는 것마다 순서대로 이번에는 플러스 평광판, 다음번에 X 평광판 통과를 시킬래. 그럼 플러스 평광판에 대각선 통과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각선 통과하면 가로 아니면 세로로 나오겠죠. 평광판을 통과한 광자는.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중첩이야. 양자 중첩. 봐봐. 대각선이 플러스 평광판에 들어가면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 평광판을 통과한 광자의 평광 상태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수직 평광일 수도 있고 가로 평광일 수도 있는 확률이 50대 50이야. 양자 중첩. 이게 양자 중첩입니다. 양자 중첩.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 신호. 1인 신호를 수직으로 보냈죠. 수직으로 보냈더니 밥이 이번에도 플러스 평광판을 썼어. 1이네? 요거는 그냥 통과하네. 평광판에. 광자가 그대로 1로 봤습니다. 다음 거. 이제 가로로 보낸 디지털 신호로 0인 가로로 보낸 평광, 가로 평광으로 보낸 신호를 밥이 이번엔 그냥 임의로 이번에는 대각선 평광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어때? 얘가 통과할 수 있는 광자의 확률은 통과된 뒤에 광자의 평광은 이쪽 대각선 아니면 이쪽 대각선이 50대 50으로 중첩돼 있죠. 그래서 밥은 얘를 이쪽 평광으로 받아서 얘는 1로 해석해. 그래서 밥이 평광판을 대충 임의로 그냥 선택해서 자기가 앨리스한테 받은, 영희한테 받은 신호를 자기가 받은 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011, 0011, 01, 02, 10이 나와. 그래서 사실 비교해보면 틀려요. 영희가 보낸 신호랑 밥이 아무 평광판이나 막 랜덤으로 써서 받은 신호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밥이 무슨 짓을 하냐? 내가 받은 신호를 얘한테 보내줘. 그럼 둘이 맞춰보는 거야. 여기 틀렸고 여긴 맞았고 여긴 틀렸고 여긴 맞았고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똑같은 신호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이야.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암호키를 주고받아요. 근데 해커들이 이걸 왜 탈취를 못하느냐. 바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딱 관측하는 순간 정해지잖아요. 저랑 야경권이랑 그 양자 통신을 하고 있었어. 양자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궤도가 얘네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미친 것들이 광자의 평광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러고 지가 갖고 있는 평광판을 갖다 댑니다. 갖다 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이 대각선으로 평광된 신호를 궤도가 갖고 있는 평광판을 갖다 대서 측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 평광을 통과하면 가로나 수직 둘 중에 하나로 나와. 그러면 이 신호가 밥한테 갈 때 이 신호로 가겠죠. 이 평광으로 가겠죠. 그럼 얘가 평광이 아까는 요거였는데 앨리스가 보냈어야 될 평광 방향은 이건데 궤도 때문에 평광 방향이 바뀌는 거야. 바뀌니까 밥은 아까 이 평광판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 평광판을 똑같이 했는데 얘가 0이 나와. 분명히 아까 대각선이었으면은 이거는 중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나왔어야 되는 신호인데 1이 나왔어야 될 평광판을 썼는데 이 빌어먹을 가로를 써갖고 얘가 또 중첩된 0이나 1이 50% 확률로 있는 중첩된 상태가 되면서 결과를 0을 받아. 그러면 밥이 얘가 이걸 보내. 나 이거 0 받았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도청됐다. 예, 도청이 됐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도청이 불가능한. 물론 이제 광자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탈취하는 순간 바로 알아챌 수도 있어요. 광자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그렇죠. 중간에 해킹하면 데이터 신호가 바로 바뀝니다. 그냥 들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양자 암호 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과 많은 연구소들에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 통신을 구현하고 있고 지금 정말 미국, 중국, 유럽이 양자 통신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는 양자의 시대고 우리가 앞으로 양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얼마나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낼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쇄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공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